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여 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노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내 상황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조국 수석 책임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정수석실의 안일한 대응이 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불을 끄는 작업을 하던 산림청 헬기가 한강으로 추락해 정비사 1명이 숨지고 기장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헬기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카모프 기종으로 불을 끄기 위한 물을 채우다가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50여 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개혁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국회 포위 행진을 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자 국회 앞 도로에서 인간 태익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8개 역 3단계 구간에서 오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옥철로 악명 높던 9호선이 더 혼잡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아버지 부시로 불린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냉전 종식과 동서 화합을 이끌었다며 애도하는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G20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올 들어 6번째 만난 두 정상은 이번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찾을 가능성이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30여 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비핵화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며 비핵화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다만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비핵화 속도보다 남북 관계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일부 논란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 경협이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자 북한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핵폐기 경험이 있는 남아공과 잇따라 만납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비한 맞춤형 정상회담을 하는 셈입니다. 남아공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G20 정상회의의 모든 일정을 마치면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번 순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답방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주체가 북한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공감대를 이끌어낸 부분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입니다. 한동안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받아내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연내에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북한이라면서도 우리는 다 열어놓고 가능성에 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해본 만큼 실무적 준비는 짧은 기간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컸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의 고민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들 짚어볼 부분이 많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이제 북한으로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덜컥 그래 이제 서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답방을 준비하는 우리의 어떤 여건과는 또 별개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할 게 많을 겁니다. 예. 우선 이제 북미가 이 비핵화 협상에서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좀 못 찾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 요구에 미국의 반응이 없는데 먼저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힘든 상황인 겁니다. 예. 물론 협상이 잘 돼서 이 성과를 내고 나서 서울에 오면 좋겠지만 당장은 이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서울 답방 카드를 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지금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답방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런 분석인 거군요. 자, 그런데 김 위원장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북한 내부의 사정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2019년에 대북 제재 효과가 확산을 하면서 북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또 방남하기로 결심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중재안으로 좀 김 위원장을 설득을 할 건지 이게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따라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바로 대북 특사를 좀 보내서 미국의 입장을 좀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나온 중요한 대목이 한미 정상 둘이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원칙에 공감을 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면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어떤 상응 조치를 계속 미국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메시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메시지가 북한의 어떤 태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이 비핵화 협상 과정을 보면요.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면 상응 조처가 먼저냐 사실 이 논쟁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이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라는 이 원칙에 일단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선후 관계 논란이 좀 해소된 측면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 남북 관계가 또 북미 협상보다 지나치게 또 앞서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또 정리한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북미 사이에 또 신뢰를 강조를 하면서 어떤 중재자의 역할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G20 회의 중간에 이루어진 거라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회담은 일단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짧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핵심 의제만 딱 뽑아서 이 두 정상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회담 직전에 풀 어사이드라는 이런 형식을 놓고 또 일각에서 경 논란, 홀대 논란이 또 일기도 했는데 예. 청와대는 백악관 측이 원래부터 이제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한 단독 회담을 제안해서 논의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북한군 한 명이 강원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를 시범적으로 완전히 철거한 후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동부전선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오늘 아침 7시 56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이동하는 북한군 한 명을 감시장비로 식별해 절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사는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병사 오청성 귀순 때와는 달리 이번 귀순 과정에서는 총격 등 북한군과의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남북은 앞서 9.19 군사 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 GP를 시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귀순은 서로 완전히 파괴하기로 한 20곳의 GP를 모두 철거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합참은 전방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북한군을 상대로 남하 과정과 귀순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안 일대 어업기지들을 시찰하며 약 2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겨울철 집중 어로 전투가 한창인 동해지구의 군부대 산하 5월 27일 수산사업소, 8월 25일 수산사업소, 1월 8일 수산사업소 등 3곳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공식 활동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군인과 주민 먹거리를 챙기며 국정 목표인 경제 성장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의 파장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스스로 대형 악재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야당의 공세도 거셉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문 대통령도 국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묻는 추가 질문에는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바는 없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장 중심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모 씨가 있는 거죠? 예, 지난 7월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채용에 지원했던 사람이 김모 씨입니다. 11월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서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 사건을 알아본 사람도 역시 김모 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7월에는 지원을 포기시키기만 했고 11월에는 간단한 감찰 조사만 하고 검찰청으로 돌려보내기만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거나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안팎을 취재해보니 그 중심에도 역시 김모 씨가 있었습니다. 한 달여 전 김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왜 나만 문제 삼느냐는 취지로 다른 감찰 반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골프와 접대 의혹도 불거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감찰 반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골프 자리였다면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대검찰청 감찰 조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업자로부터 접대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은 것까지 드러난다면은 단순한 감찰을 넘어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그냥 김모 씨를 검찰청으로 돌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결국 김 씨에 대해서 제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감찰반원이 감찰 대상 기간에 취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 달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결국 안일한 대응이 지금과 같은 대형 악재를 키웠다는 게 내부 기류입니다. 이번 의혹은 문 대통령이 G20 순방 출국 바로 다음 날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부분의 참모진이 청와대를 비운 사이에 급급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감찰 내용을 숨기고 원소속청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와중에 이 전원복귀라는 강수만 두면서 화만 자초했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민정수석실 산하이다 보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조국 수석의 해임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두한 김 전 비서관은 1시간 15분 정도 조사를 받는 동안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차에 같이 탔던 사람도 불러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새벽 서울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기사를 맞는 곳까지 100m가량을 운전해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산림청 헬기가 오늘 오전 한강에 추락했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겁니다. 탑승자 3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구명정이 육지에 도착하자 곧장 구급차로 옮겨 실습니다. 한강에 추락한 산림청 소속 헬기 탑승자 3명 가운데 1명인 정비사 윤모 씨입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사고 뒤 곧장 빠져나왔습니다. 둘 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탑승한 윤 씨는 1시간 20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서울 월계동 영축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오전 10시 52분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약 20분 뒤 화재 현장에 도착했고 물을 채우기 위해 강동대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11시 25분 강위에서 물을 끌어올리다 돌연 추락한 겁니다. 강동대교 북단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오늘 헬기가 추락한 곳인데요. 탑승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헬기는 아직 물속에 잠긴 상태입니다. 지금은 인양 바지선이 헬기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3시간 반 뒤 인양을 위한 바지선이 도착했습니다. 헬기는 본격적으로 인양 작업을 시작한 지 약 2시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체 상태 보면서 사고 조사 원인을 규명하게 될 겁니다. 경찰과 산림청 등 관계 당국은 생존자들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오늘 사고가 난 헬기는 1997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노후 기종입니다. 차관을 빌려줬다 상환금 대신 받아온 건데 잊을만 하면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물론 물을 채우는 작업 자체도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사고 조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진압 헬기가 저수지나 강에서 화재 진압용 물을 뜨는 작업은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4-5m 길이의 굵은 관 모양 스노클로 최대 3,000리터의 물을 담는데 이때 물무게만 3톤에 달합니다. 수면에 가까이 붙어야 해 물결이 세게 있는 등 시야 확보와 조작이 쉽지 않습니다. 2009년 전남 영암과 2013년 경북 안동에서도 물을 뜨다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 기차나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고 헬기는 러시아산 카모프 KA-32 기종으로 1997년 러시아로부터 차관 상환금 대신 들여왔습니다. 산림청에는 총 47대의 헬기가 있는데 30대가 이 기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서 송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을 비롯해 오늘까지 6차례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장비는 낡고 작업은 위험한데 정비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헬기 정비 인력은 대당 1.7명에 불과합니다. 경찰청 2.7명, 소방청 3.1명, 해경 4.9명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어제 수원역 근처 대형 건물에서 난 불로 60명 넘는 사람들이 다쳤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사망자는 단 1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PC방 직원들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을 빠르게 대피시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위층 입주민들은 검은 연기를 보고서야 대피했다고 합니다. 평소 건물 화재 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해 이번에도 진짜 불이 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대피 방송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불이 난 건물은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입니다. 오후 4시 10분쯤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직후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30분 가까이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리는 경우가 잦아 이번에도 오작동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밑에 은행에 갔다가 불난 거 보고 전화해줘서 내렸어요. 그런데도 실제 화재가 난 상황에서 대피 방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한 연기가 가득해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황급히 그냥 내려왔던 거거든요. 건물관리소 관계자는 방송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고 근무 인력이 적어 대피 방송을 할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나마 사망자 없이 인명피해가 많이 줄어든 건 지하 PC방 직원 5명이 적극적으로 대피 안내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1층과 2층에 걸쳐 있는 500석 규모 PC방에선 당시 250여 명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연기가 난 것을 보자 곧바로 지하 1층 손님을 대피시켰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린 민중대회였는데 민주노총을 포함해 50여 개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고한 국회를 둘러싸는 행진은 무산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맨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한 곳은 민주노총 등 50여 개 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입니다. 주최 측 추산 15,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시도하고 비정규직 철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도리어 촛불의 항쟁 이전으로 우리 세상을 돌리려 합니다. 당초 주최 측은 의사당대로 양방향 모든 차로에서 국회 포위 행진을 계획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과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허했고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훼손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하지 않고 대신 국회 앞에서 인간 띠입기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이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노정 관계는 긴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오늘부터 강동과 송파 지역까지 연장 개통했습니다. 8개 역이 늘면서 이용 승객도 12만 명 정도 늘 걸로 보이는데 당장 모레 월요일 출근길부터가 걱정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문 닫힙니다. 빨리 타세요. 금요일 아침 7시 취재팀은 9호선 열차를 탔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입니다. 가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이 열리고 출근길 승객들이 본격적으로 밀려 들어올 겁니다. 빈 공간은 금세 없어집니다. 휴대전화에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게 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옆 사람과 얼굴을 맞대야 합니다. 매일 9호선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적응되셨어요? 열차량이 적어서 사장님이 알면서도 타는 것 같은데. 타는 것도 힘들지만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릴 수 있겠어? 다음에 내리죠, 다음에. 아니, 좀 못 나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의도역도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금 승객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한번 저희 취재팀도 다시 한번 열차에 올라보겠습니다. 한쪽 구석으로 파고들긴 했는데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출입문이 자꾸 열리는 바람에 결국 다음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내릴게. 자세를 잘 잡고 버텨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퇴근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연장 개통으로 다음 주부터는 혼잡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시내버스 예비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이거 타면 가장 빨리 편하게는 아니지만 가장 빨리 가니까.
오늘 문을 연 중앙보훈병원역입니다. 여기서부터 8개 역이 더 생겼고 매일 12만 명이 더 이 9호선을 타게 됩니다. 당장 모레 월요일 이곳 열차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개인이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사용자의 이메일부터 전화번호까지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포털 사이트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만 해도 이 프로그램을 쓰는 사업자가 광고 문자나 전화, 이메일을 그것을 보고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루 만에 고객 정보를 확보해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한 마케팅 특강. 강의가 끝날 때쯤 프로그램을 하나 설명합니다. 처음에 할 데가 없으면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실제 검색하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추출하기 시작했어요.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의 아이디를 알아내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번호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번호 추출까지 가능하죠. 생년월일, 프로그램을 그리고 얼마예요? 프로그램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대출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사람을 찾아냈다며 카카오톡을 보내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아니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는 알아보는 맞아요. 포털 사용자가 카페나 블로그에 직접 올린 개인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로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못 알아봤네요. 저희는 이제 경로를 해명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받으시면 그때 연락을 주세요.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 아이디거든요. 한번 떴는지 한번 볼까요? 제 아이디 뜨신 거 보시죠. 프로그램은 하나에 400여만 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되잖아요. 거기서 포함하면 그거 이상 뽑고 하시는 고객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가치를 아는 거죠. 일종의 프로파일링으로 불리는 기술입니다. 해당 포털 사이트와 개인정보 보호당국 관계자는 취재진의 확인에 만약 그런 업체가 있다면 현행법을 어겼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태 파악 여부나 조치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은 그 프로파일 정보는 정말 막대합니다. 또 다른 그 사람에 관한 상위 정보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프로파일링 기술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아버지 부시로 불린 조지 하버트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냉전의 마침표를 찍고 걸프전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그의 별세 소식에 미국 전역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41대 대통령이자 아버지 부시로 잘 알려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94세입니다. 지난 4월 부인 바바라 여사가 92세로 타계한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하원 의원으로 정계 입문한 부시 전 대통령은 CIA 국장과 부통령을 거친 뒤 1988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재임 기간 고르바초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몰타 선언으로 냉전 해체의 신호탄을 쐈고 이라크와의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며 초강대국 미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때문에 지지율이 90%에 이르렀지만 임기 후반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패하면서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봉사활동으로 여생을 보냈고 2011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공헌한 공로로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조기를 달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부시 전 대통령이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미국을 이끌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미국이 애국자이자 겸손한 종복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한 시간은 영광이자 삶의 위대한 선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는 미국 국가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남이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회담을 갖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더 크게 번질지 아니면 잠시 쉬어갈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념 촬영 자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악수도 하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갑니다. 양보 없는 무역 전쟁을 벌여온 두 나라 정상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만찬을 겸한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을 코앞에 두고 두 정상은 타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If we could make a deal, that'd be good. I think they want to, and I think we'd like to. There's some good signs. We'll see what happens. 시 주석도 G20 기간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유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이 휴전에 합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해왔습니다. 이를 놓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내년 봄으로 미루고 대신 중국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잠시 휴전을 택하더라도 미중 간 힘겨루기가 무역 수지를 넘어 기술 패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여야가 어젯밤 11시 57분까지 예산안을 논의했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정부가 낸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상황인데 여야 3당은 오늘부터 예산 소소위를 열어서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심사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긴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밀실 깜깜이 예산이 있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저희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휴일이지만 초능을 아껴서 졸속 부실 심사를 막고 또 밀실 깜깜이 심사를 최소화. 남은 심사는 각 당 예결위원회 간사 1명씩 단 3명이 비공개로 모인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도 속기록을 남길 필요도 없어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도 여당은 오는 3일을, 야당은 7일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한 데다 쟁점 사안은 대부분 일단 보류해둔 상황입니다. 쟁점 사안을 많이 넘겼죠. 일부는 또 뭐 일자리 삭감도 있었는데 대부분 문제는 뭐 합의 못 봤고요. 소소위와 별개로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쟁점 사안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무엇을 논의할지도 아직 명확히 분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도로가 갈라지고 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건물이 크게 흔들릴 정도의 진동에 도시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집이 흔들리자 엄마는 다급하게 아이부터 챙깁니다. 지역 방송국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됐고 상점 유리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오전 8시 29분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입니다. 560km 떨어진 알래스카 중부에서도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진동에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I have been here 37 years and that was the most violent earthquake I have ever felt. It was absolutely terrifying. 지진 직후 알래스카 당국은 앵커리지 일대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앵커리지 국제공항도 일시 폐쇄했습니다. 한때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지만 곧 해제됐고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 직후 3시간 동안 규모 5.8을 비롯한 여진이 40여 차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지진은 미국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래스카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연간 4만 회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1964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한 진도 9.2의 지진이 40분 넘게 지속해 13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경의선입니다. 서울에서 시작해 개성과 사리원,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에 이르는 총 길이 518.5km의 복선 철도. 한반도에 서울 인천 간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 경부선이나 호남선, 또 경원선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경의선이었습니다. 1906년 완공된 경의선은 그 길이만큼이나 굽이굽이 곡절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회사가 이 철도를 지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대한철도 회사로 넘어갔던 걸 러일 전쟁 이후 만주로 군수 물자를 실어 날라야 했던 일본이 결국 이 경의선을 짓게 됩니다. 나중에 경부선과 연결이 돼서 한반도를 관통하고 또 대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의 배경으로도 종종 등장을 했죠. 하지만 분단 이후에 딱 20km 구간이 끊어지면서 남쪽의 경의선은 파주 문산역까지만 운행을 했고 이 끊어진 공간은 황폐해졌습니다. 이곳을 다시 잇고 기차가 다시 남북을 달리게 하기 위한 공동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철도를 넓히는 게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어떤 경제학자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70년 동안이나 섬 아닌 섬 같은 신세로 있었기에 그 연결 가능성만으로도 더 많은 상상과 기대를 하게 하는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경의선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 그룹인 메리어트의 스타우드 호텔 고객 예약 정보가 해킹당해 최대 5억 명의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5억 명 고객 가운데 3억 2천만 명은 여권 정보와 전화번호 등이, 나머지는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노부부가 심각한 스모그로 길을 잃은 채 집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국 장수성에서 한 노부부가 장을 보러 집을 나섰다가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한 심한 스모그에 길을 잃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9시간 동안 길을 잃고 헤매다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 단속이 시작됩니다. 택시나 버스, 통학 차량 등 안전띠가 달린 차량은 앞뒤 좌석 구분 없이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하고 13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 과태료가 2배인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4.5% 늘어난 519억 2천만 달러로 7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 7개월 동안 연속해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부진했던 선박도 9개월 만에 수출이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이번엔 빨리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모습 보이고요. 각국 정상들 모습 보이는 게 G20 정상회의 이야기 같군요. 네, 맞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념사진 모습입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 이렇게 중앙에서 두 번째 줄에 위치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진 이야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 아셈 회의에서였나요? 정상들의 단체 사진 참석하지 못해서 의전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이었고 벨기에에서 열린 아셈 회의였습니다. 당시 모습인데요. 기념사진을 찍으러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늦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아셈 의전팀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결국 미리 대처하지 못한 청와대 의전팀의 실수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단체 사진에 촬영을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당시 앞선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사진을 찍기 전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일찌감치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 장소에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모습이 이번 보였습니다. G20 단체 사진 촬영장의 모습인 거군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제일 먼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와 있고 다른 나라 정상들이 하나둘 오는 모습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참석한 주 20개국 이 정상 가운데 주목받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하마드 빈살만이었는데요. 그가 주목받은 건 이 반체제 언론인인 자만 카쇼기지의 살해 사건의 배우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하마드 왕세자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이렇게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카쇼기지 살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바로 터키죠. 이 터키의 대통령 보시면 이렇게 무하마드 왕세자를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영상에도 그대로 찍혔습니다. 또 CNN 보도에 따르면 이 터키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정상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그냥 외면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친박과 비박 사이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이번 달 10일 전후로 원내대표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나 의원 외에도 친박계에서는 유기준, 유재중 의원이 또 비박계에선 김학용, 김영우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후임, 이제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 그동안 중도로 분류돼 왔었는데 현재 친박계의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친박계 등 자유한국당 그런데 어제 이 친박계 등 자유한국당 잔류파 모임인 우파 재건에 의해서 이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겠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서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단일화 우선 후보로 나경원 의원을 지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 나 의원을 지지했다 이렇게 구 대변인은 밝혔지만 정작 해당 의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파 재건 회의는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성명서를 냈는데 일부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어제 회의에도 참석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힌 의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이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기준 의원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지지를 하지만 공개는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였던 거군요. 자,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일부 친박계 의원들 나경원 의원 최초에는 이제 친이계로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 대변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명분을 제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나 의원을 통해서 그동안 계파 싸움을 벗어날 수 있고 만약에 나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 상징성도 있다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이렇지만 친박계의 살아남기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나 의원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찬성했지만 탈당은 하지 않았고 또 계파색도 두드러지지 않다는 평가를 당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친박계와 중도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나 의원을 통해서 결국 친박계가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경원 의원도 그런 점을 의식한 듯한 행보가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나 의원의 발언을 보시면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9일 날 한 발언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평생 감옥에 갈 정도로 잘못했나 국민들은 공감을 안 한다 이런 말을 했고 지금 형사재판 중이지만 거기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 역학관계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동통신 3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지금 이 LTE보다 최대 20배나 빨라서 영화 한 편 내려봤는데 1초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내년 3월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5, 4, 3, 2, 1, 발사! 오늘 0시 초고속 통신망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5G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 전송 속도로 기존 LTE보다 20배 이상 빠릅니다. 응답 시간, 즉 반응 속도는 50배 빠르고 전송 데이터도 100배 많아집니다. 2GB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봤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겁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트랙터를 원격으로 조종해 무인 경작을 할 수 있고 지뢰 제거도 안전하게 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5G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 핵심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속 100km로 달리는 4G 자율주행차는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1.35m를 가서야 멈추지만 5G는 불과 2.7cm 만에 멈춥니다. 5G는 일단 산업용으로 먼저 서비스됩니다. 일반 소비자는 내년 3월 출시될 5G용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기대감만큼이나 최근 KT 화재 이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T 화재를 거울 삼아 정부와 기업이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방지 시스템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됩니다. 내일 비 소식이 없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지방은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다른 지역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